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월요일은 시사시사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선 투표를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평을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안철수, 그리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양향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부산, 대전, 대구 단톡방 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전화통화로, 메일로,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모임 분위기도 이완벤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또 무엇보다 네 성격에 은둔형 외톨이 이완배가 그 많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등등 정말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걱정들도 모두 애정어린 염려임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낙관의 동물입니다.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지구의 지배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낙관의 대가로 엄청난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낙관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진보해온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낙관에 의지한 도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사바나의 연약한 잡식동물이었죠. 그런데 살던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저 산을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저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런데 인류는 이걸 했습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만 넘어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저 바다를 넘어가면 더 풍요로워질 거야. 이 낙관이 세상을 진보시켰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미국 러커스 대학교 인류학과 라이오넬 타이거 교수는 인간이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관적인 환상 덕분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미국에서요, 결혼을 앞둔 커플한테 지금 결혼하셔서 부부가 된 다음에 이혼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실험이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이 황당해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왜 해? 응답은 우리가 갈라설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낙관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미국 부부의 이혼율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2014년 통계입니다만 미국 결혼 커플 중에 40%가 재혼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혼을 한 커플들이 또다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 큰 아픔을 겪고도요. 그래서 재혼 커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안 갈라설 거야. 재혼을 앞둔 커플 역시 자기들이 헤어질 확률을 1%도 안 된다고 답합니다. 낙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대답들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낙관하는 게 옳은 태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낙관주의 덕에 진보했지만 근거가 부족한 낙관주의 때문에 실패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의 속사 시절에 한번 소개해드린 문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의지의 낙관주의, 이성의 비관주의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입주민 여러분들과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탈리아의 사상가 그람시가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카를로,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도 나는 내가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 전날 밤 나는 약간의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확신을 갖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결코 통속적이고 진부한 기분이나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나의 지성은 비관주의지만 나의 의지는 낙관주의란다. 나는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없어. 나는 언제나 끝없는 인내심으로 무장되어 왔단다.
그건 수동적이고 활력 없는 인내심이 아니라 끈기 있는 노력과 결합된 참을성이야. 저는 하모니 모임이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리라고 큰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거나 지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람시의 말처럼 저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동속적이고 진부한 기분이나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에 빠져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비관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의지의 낙관주의로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임을 잘 꾸려가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1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황별숙님, 잘 듣고 있습니다님, 즐거운 갈매기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2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최별훈님, 이별영님, 박별자님, 이별교님, 최별빈님, 비주류 게이머님이시죠?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이디하고 성함이 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별민님, 유별애님, 강별숙님, 흐르는 강물처럼님, 이별호님, 김별진 하모니 후원님, 그리고 지금 뉴욕에 계시다고 알려주신 종하천님, 별이 빛나는 밤하늘 호시조라님, 아이디만 언급하면 웃음이 나오는 줄리 남편님, 그리고 유럽에서 페이팔로 항상 따뜻하게 후원을 이어주시는 림별광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완배집사추루 응원님, 덕분에 즉시 고양이님들이 좋아하는 짜먹는 간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드시는 분들은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제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응원님, 이별식님, 박별진님, 박별현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평, 특히 안철수, 양양자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죠. 김문수 대 장동혁. 전당대회가 멍멍이 판이 됐습니다. 아무나 이기세요. 이기는 편 이내 편입니다. 저는 진짜 관심 없습니다. 누가 돼도 망한 것 같아요. 제 눈길을 끈 건 안철수 의원 몇 등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결선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 때부터 그런 조짐을 보였고요. 제가 국힘 대표 후보 토론회 굳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뜨는 쇼츠 같은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는 욕도 잘 못하겠어요. 측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어눌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좀 건강이 안 좋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말하는 걸 듣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지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했고 그 뒤로 찬밥 신세였죠. 지난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고 이후에는 또 김문수 대선 운동을 제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찬밥 신세입니다. 뭔가 호구삘인데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은 선택지도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냥 국힘에서 계기다가 정치 인생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안철수에 대해서 나쁜 말은 제가 과거에 충분히 했으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데다가 앞으로 존재감도 없을 거여서 언급을 잘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를 하면서 내세운 게 중도, 새정치야 약발 다 했습니다만 극중주의 이런 게 그나마 그를 여전히 상징하는 깃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한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중도 확장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시 제 대답은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전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선거를 하면 특히 양당 구도에서는 무조건 중간지대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이론입니다. 3자 대결이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양자 대결은 되게 심플해요. 무조건 중단으로 가야 됩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김종인을 앞세워서 경제민주화를 외쳤죠. 문재인, 박근혜 양자 구도에서 박근혜가 왼쪽, 즉 중간으로 달려간 겁니다. 박근혜가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는 복지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도 진보 정책을 대거 수용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중도화, 보수화 노선을 걸은 건 그냥 선거 전략상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일들의 색깔을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때를 기억해 보시면 공약을 내세울 때에는 막 왼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집권 이후의 색깔을 보면 또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는 사회적 강자의 네트워크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라는 말의 정치적 기능성은 인정하는데 그게 정치인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 중에 제가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중도화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극중주의, 주의잖아요. 이건 거의 이념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정의이거든요. 중도를 이념 높이로 끌어들여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곡괭이는 생각하지 마. 프레임 이론으로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오른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버클리 대학교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레이코프는 중도주의라는 이념은 없다라고 단언하는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냐 반대냐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답은 찬성한다. 진보 쪽이겠죠. 혹은 반대한다. 이건 보수 쪽일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중간적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중주의를 주장하는 안철수한테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나는 중도주의 이념이니까 중도를 고수하기 위해서 밥은 무상으로 주고 반찬은 돈을 받자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혹은 반찬 중에 채소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소시지는 돈을 받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입니까? 학문으로 나오는 가스입니까? 개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특히 양강 구조 때 중간으로 달려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부분적으로 보면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념적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분들의 답이 절대로 어정쩡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섞여서 그분들이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거지 사안마다 중간쯤에 위치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 팀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보,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1번에서 5번까지 오지선다를 제시를 합니다. 1을 선택하면 극보수, 2면 보수, 3이면 중도, 4면 진보, 5면 극진보 이런 식입니다. 20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을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평균은 4점이 넘습니다. 실제로 진보인 거죠. 스스로를 보수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의 평균은 2.3점으로 나옵니다. 보수인 겁니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3.3점, 그러니까 중간쯤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얼핏 보면 중간쯤을 지향하는 중도라는 이념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으로 분류된 분들의 개별 질문지 답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분들이 답안에서 3번, 즉 중간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도로 분류되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각 질문마다 1, 2나 4, 5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3쯤이 나왔다는 겁니다. 레이코프가 중도주의라는 이념이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중도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 사안에 대해서 3. 어정쩡한 입장, 이 위치에 서서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레이코프가 지적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극중주의, 3이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병적으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소신 있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매 사안마다 불분명해요. 탄핵에 반대를 했는데 대선 때에는 또 열심히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죠. 한때는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양극화로 치닫는 것이 구조적으로 설계된 계급사회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계급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는 중도예요, 나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이렇게 실실 쪼개면 이게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런데 얄미운 것을 떠나서 중도를 지키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일상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는 흑인 편도 아니고요, 백인 편도 아니에요, 나는 인종 문제에 대해서 중도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고요. 압도적인 백인 중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당연히 흑인을 탄압하고 백인을 편드는 겁니다. 친일파 처단 문제 어떻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이 친일을 한 덕에 지금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청산하자고 제기를 했을 때 나는 친일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새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중도거든요, 이러면 이건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치열하게 인권운동을 벌인 미국의 석학 하워드지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이라는 유명한 말로 중도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나는 중립이에요 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사실 그 기차가 달리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의 중도 타령이 결국 이 사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랑 단일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인정은 못 받고 이제 갈 데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은 하고 싶고 서울시장도 해보고 싶고 이념은 없고,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지경까지 왔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양향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입주민들 여러분들 중에서 양향자가 누구야? 이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 비중이 짜친 사람이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상고 출신 최초로 삼성전자 임원이 된 사람이고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천으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광주의 딸이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도 지냈고요.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도 활동을 했고 잘 나갔죠. 그러다가 사고가 좀 있어서 2021년에 탈당을 했고 한국의 희망인가 뭐 이상한 제3지대 정당을 창당했다가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면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하고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당연히 1차에서 컷오프 됐죠.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끝에 당선됐습니다. 국힘 지도부가 된 겁니다. 이력이 좀 지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요, 안철수와 비슷한 겁니다. 정치에 자기 철학을 정립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정치에 입문할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가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리로 쪼르르 뛰어갔어요. 국회의원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민주당의 척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는 본질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갔다가 이준석한테 붙었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사람하고 악연이 좀 있습니다. 양양자야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요. 양양자가 민주당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위원에 올랐던 때가 2017년인데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반올림 같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로 빡쳤습니다. 반올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이름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해온 노동인권단체입니다. 이 반올림이 당시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성하시는 분들을 보고 양양자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때까지 피해자들한테 뭐 사과나 보상이나 인심을 안 보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출신 야당 최고위원이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양양자가 수습을 한답시고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 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발언이 보도가 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빡쳐가지고 그때 반올림이 용서 안 된다고 양양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제 기자 인생 최초로 100통이 넘는 이메일, 그의 버금가는 숫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쌍욕을 쳐먹었습니다. 뭐 대가리를 깨야 된다는 둥, 뭐 주둥이를 불러줘야 된다는 둥, 진짜 창의적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맷집이 좀 생겼는데 그때는 그 비판과 욕설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내상이 한 며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욕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먹었으면 뭐 끄떡도 안 했겠죠. 근데 제가 평소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정치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은 겁니다. 역시 빨갱이는 다르다, 뭐 너 사회주의자지, 뭐 그런 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해명을 하나 하자면 저는 양양자가 삼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친노동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당시 양양자한테 빡쳤던 건 이 사람의 정치의 본질에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양양자 주장의 본질이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 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반올림이 5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는 중이었는데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올림은 노조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양양자가 반올림 농성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이랬는데 당시 반올림의 대표가 황상기님이라고 돌아가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유가족이 아니면 누가 유가족입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깼던 게 귀족 노조 어쩌고 한 겁니다. 저도 2016년 반올림 농성장에서 반올림 이어 말하기라고 반올림과 관련해서 유튜브로 인터뷰하고 뭐 이랬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면 귀족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텐트도 못 치게 해서 이분들의 길바닥에서 비닐로 얼기설기 바람만 막아놓은 공간에서 500일 넘게 농성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눈깔로 봐도 귀족으로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나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양양자의 발언이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양양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어? 보상해. 이런 발상인 겁니다. 무려 79명이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자 머리에는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저는 양양자가 삼성 출신 임원이라서 싫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질이 이래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자,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기업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사장님, 요즘 특히 대통령님께서 산재 사망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거 한시바삐 시급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책이 꾸리시고요. 유가족 달래시고요. 아는 정치인 섭외해서 최대한 파장 맞고요. 기자들 연락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태 수습이 아니고 그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번에 연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요. 면허 취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사람 좀 죽은 거 가지고 대형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멍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거지? 만보를 양보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안 나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퍼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게 정상이지. 이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겠는데 얼마를 보상해야 수습이 가능할까? 이게 정상인 사회냐고요. 저는 중도라는 말의 전술적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선거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이코프의 말처럼 중도라는 이념은 뭐랄까요? 실체가 불분명한,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업인 출신이건 노동운동가 출신이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 해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철수건, 양향자건, 제3지대에서 얼쩡거리는 그 누구건, 나는 제3자니까 라는 이유로 애매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자라는 이유로 죽어도 됩니까? 보상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약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처참한 현실을 함께 슬퍼하고 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와 함께 외칠 겁니까? 이 문제의 중도적인 해법이 어디 있냐고요. 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죽어도 되고 5천만 원 넘기면 살아야 되고, 뭐 이러한 애매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정치인이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사용해도 궁극적으로 그 정치인의 철학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정치인의 이념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 그 자체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새로운 한 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